현재 플러스라는 오퍼레이터의 시그니처하고도 일치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퍼레이터로 플러스를 만들게 되면 반은 똑같죠. 근데 여기에 연산자가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언어 기능이죠. 여기 이 언어 기능에 간접할 수 있는 밑도 끝도 없이 인스턴스에다 상을 더할 수 있는 플러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대신에 플러스 연산자는 언어 고유의 기능인데 언어에 있는 플러스 연산자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생소하지만 뭐 스위프트나 C++이나 이렇게 C계열의 언어에서는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딩이 일반화되어 있죠. 그게 여기서도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애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오퍼레이터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디바이드, 어사인 등등 다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터레이션을 하나 연습해보고 위임도 하나 연습해보고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좀 연습해보고 자 일단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실 때 사용하는 측과 서비스하는 쪽으로 코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하는 측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뭘 하는 쪽이고요. 서비스하는 쪽은 얘한테 그러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쪽이라는 거예요. 코딩을 하실 때 클래스의 정의부터 하면 서비스부터 만들게 됩니다. 이게 현대 개발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현대 개발론은 TDD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쓸 건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 쓰는 거에 맞게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쓸모없는 걸 만들지 않을 텐데 쓸 때 있는 것만 만들려면 어떻게 쓰는지부터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원하는지 볼까요? 인피니티라는 애한테 기본값을 주고 증가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람다를 줬어요. 기본값은 0을 주고 증가할 때마다 1씩 더해줘 라는 람다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인피니티가 무한히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를 바깥쪽에다 걸었죠. 하나씩 하나로 0보다 클 때 20개만 해도 하고 A가 1에서 동작하니까 A가 이터러블이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무식함을 내가 버전해야 되지? 어쨌든 자바나 코트린에서 우리가 폼을 했을 때 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누구다?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말이야. 자바라면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애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코트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임플리먼트를 하지 않아요. 오퍼레이터만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이터러블만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가 들어오고 이제 i를 들어가면서 뿌리는 건데 이 시기까지 뿌리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구사항대로 보면 여기 베이스 값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때마다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람다를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 값을 받고 다음 값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람다를 줬어요. 람다는 키를 스트를 뜻합니다. 제네릭 사고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저기서는 인티저 0을 받아서 하나씩 더하고 있지만 기본값에 문자열 A를 주고 그 다음번에 계속 그 다음번 문자를 붙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A 다음에 AA가 나오고 AAA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붙여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기본값은 1을 주고 피보나치 수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팩토리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퍼뮤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면 우리는 약간 더 추상화된 상태에서 텀을 배제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값 키가 들어오고 그 키를 그 다음번 값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제네릭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인티저로 사고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처음 보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거 있었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코트린에서는 객체를 값으로 사용할 때는 값객체 선언이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클래스를 쓴다고 했죠. 물론 데이터 클래스라고 붙이고 값객체처럼 안 써도 코트린 컴파일을 해주지만 우리가 명시적으로 데이터 클래스를 쓰면 얘는 값객체로 쓸 거야. 그래서 코트린은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면 알아서 우리는 건들지 않았지만 toString 해시코드 equals를 알아서 구현해줘. 값 기반으로 비교할 수 있게 속성에 있는 값으로 비교할 수 있게 알아서 구현해주거든요. 우리가 구현을 따로 안 하고 원래 해시코드의 기본값은 유일한 UUID 같은 메모리 주식값을 주게 해서 객체마다 다 따로따로 분리되게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클래스를 선언하면 얘가 알아서 equals에다가
속성들의 값으로 비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 클래스 제가 썼을 때 아니면 각객체를 쓴다는 얘기인 거고, 각객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죠. 모든 속성이 불변이고, 두 번째로는 A를 B에다 할당할 때 그냥 할당하면 안 되죠. 근데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A하고 B하고 동일한 레퍼런스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각객체의 리벨.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일반 값과 값객체의 차이는 뭐냐면 할당할 때 신경 쓰지 않으면 복사본이 아니라 그냥 원본이 복사되거든요. 원본이 같이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값객체를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될 점은 어떤 변수한테 재할당할 때 반드시 4번을 넘겨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값객체가 안 돼요. 두 가지는 이제 지킬 거예요. 이 지켜줘야 돼. 우리가 개발하면 지켜줘야지만 얘가 값객체가 된다는 거지. 보통 이거는 잘하는데 두 번째 걸 잘 안 해가지고 얘가 계속 싸질러가지고 똑같은 애 가르치게 되는 룰을 범해요. 물론 불변값이니까 여파는 적지만 사실 저번 시간에 제가 셋과 리스트 얘기했죠. 객체는 참조로 구분되기 때문에 리스트 쓰면 안 되고 셋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A를 B에다 할당했을 때 4번이 되지 않고 같은 레퍼런스를 갖추면 우리가 리스트 셋에다 넣을 때 하나만 잡힐 거 아니야. 두 개로 잡혀야 되는 거야. 다른 애는 궁금한 게 각객체라는 건 객체 간의 비교를 할 때 레퍼런스가 아니라 프로퍼티 기반으로 하는데 그러면 굳이 복사본을 안 만들어도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각객체는 무조건 4번으로 값은 원래 할당 시에 무조건 4번이 만들어져요. 원본이 불변값이라고 훼손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본의 값이 불변이라는 얘기는 바꿀 수 없다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참조값들의 레퍼런스를 못 바꾼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대외값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리스트의 원소를 갈아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쓰려면 4번을 넘기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 객체는 4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퍼레이터, 이터레이터를 구현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언어들의 차이예요. 다른 언어들은 이쪽에 상속을 이터레이터로 받아야 되지만 얘는 오퍼레이터로서 이터레이터를 구현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는 오퍼레이터인 이터레이터의 시그니처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대로 써줘야 돼요. 오퍼레이터인 이터레이터의 내장 시그니처는 뭐냐면 인자는 없고 리턴 값으로 반드시 이터레이터를 반환해야 돼요. 라는 거죠. 이 시그니처가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기 위해서 이터라는 객체한테 디스를 넘기는 걸로 반환하게 됐어요. 그럼 이 이터가 이터레이터인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이터레이터는 반드시 이터레이터 T형을 반환해야 된다. T형이 뭔지 몰라요. 제약이 걸려있어요. 이 제약에 맞게 내부에 이터라는 클래스를 정의해보면 이터 T가 있는데 이 T가 바로 이터레이터 T가 될 테고 이 T는 또한 인피니티 T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인피니티 T가 되니까 아이템으로 들어온 얘가 디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디스에서 받았던 이 T값이 이터레이터에도 T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피니티 생성할 때 인티저를 넘겼으니까 여기에서 이 인티저 값이 바로 T형이 될 테고 현재 인티저형으로 쭉 넘어갔으니까 이 이터레이터도 T형 이터레이터가 돼서 여기 I 값은 인티저가 되겠죠. 오늘은 제네릭 쓰는 거에 대한 기초를 연습하는 것도 겸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네릭을 깊이 들어가서 코트린 제네릭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한다고 너무 빨리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의 결과로 이터 객체를 리턴했는데 이터 객체는 이터레이터를 선택받고 있으니까 원하는 시그니처를 달성하게 됐죠. 이터레이터를 불렀더니 이터레이터 객체를 줬어. 다 달성이 된 거예요. 이터레이터 객체는 코트린에서도 시스템 객체예요. 시스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해야 돼. 얘는 오퍼레이터가 아니야. 얘도 오퍼레이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퍼레이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도 오퍼레이터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바 상호환성 때문에 얘는 남겨둔 거예요. 그럼 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두 개의 메소드가 필요하죠. 패스 넥스트하고 넥스트. 얼마나 모르는가 대부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터레이터는 패스 넥스트하고 넥스트를 이용하는 거죠. 패스 넥스트는 인피니티니까 true 됐죠.
무한히 도니까 넥스트는 계속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걸 넥스트만 구현하면 돼. 넥스트는 얘가 이터레이터 t니까 t를 리턴해줘야 된다. 넥스트 부를 때마다 t값이 나와야 된다. 자, 이 t값을 어떻게 얻을 거냐? t값을 어떻게 얻을 거냐? 그러면 아이템, 즉 인피니티한테 바이라는 걸로 리저트를 얻어요. 근데 이 포트리는 특수공문인데 리저트는 아이템이 아니라 리저트 바이 아이템을 얻게 된다는 거야. 이 바이 키워드가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포트린에 보면 수많은 바이가 등장해. 변수를 할당하는데 이퀄이 아니라 바이로 할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속성에다가 이퀄이 아닌 바이로 할당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 델리게이터라고 불러요. 속성 위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이거 속성 델리게이터라고 부르는데 델리게이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배우는 건 속성 델리게이터거든요. 속성 델리게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아이템 바이를 때려서 리저트를 얻는 게 무슨 뜻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가 어떤 프로퍼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프로퍼티 클래스에 오퍼레이터로 겟밸류를 넣어주면 이 겟밸류는 디스 레퍼런스와 그때 속성명이 무엇인지 K 프로퍼티 두 개의 이디를 받아서 어떤 값을 리턴해주는 게터 함수예요. 게터 함수. 그럼 이 클래스를 보면 이 클래스는 getValue에서 무조건 3을 리턴하고 있죠. 인자가 뭐로 왔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3을 리턴해주는 getValue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getValue의 t형이 인티저란 말이에요. 이런 프로퍼티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를 백그라운드 언더 프롭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프롭이라는 속성에다가는 게터를 통해서 프롭에 있는 getValue를 때려주면 되겠죠. 그럼 인티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test.prob이라고 하면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거쳐서 나옵니다. 요만큼의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by 다음에 뭐가 오면 오퍼레이터 getValue를 갖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by 다음에 오퍼레이터 getValue가 있는 애가 있으면 by 다음에 오퍼레이터 getValue가 있는 애가 있으면 얘의 값은 얘 getValue 때린 걸로 바뀌어요. 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오퍼레이터 getValue 내가 구현하면 되죠. 인피니티가 getValue의 결과를 뭘 리턴할 거냐면 value를 리턴할 거예요. value는 무슨 형이다? t형이에요. 따라서 리저트는 t형이겠죠. 내가 t형을 리턴해야죠. 그래서 내가 리턴할 값을 value 값으로 리턴할 건데 아이템 바이를 통해서 getValue를 통해서 얻는 거죠. 이거 미친 짓 하지 말고 아이템.value 때리면 되지 않냐고? 돼요. 여러분한테 속성 델리게이터를 가르쳐놓고 내가 바이를 쓰는 거지. 그렇죠? 이게 바로 속성 델리게이터의 원리야. 어떤 객체가 오퍼레이터 getValue를 갖고 있으면 그 객체를 바이 뒤에다 두면 그 결과값은 이 객체의 getValue 때린 거의 결과값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완전한 게터 함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값으로 계산했지만 여기에서 많은 짓을 할 수가 있겠죠. 함수니까 원래는. 그래서 get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그냥 3을 리턴하니까 별 효용성을 못 느끼는 건데 사실은 getValue 뜰 때마다 다양한 값을 얘가 결정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어떤 객체가 어떤 속성을 다양하게 결정해서 나오게 하려고 속성 델리게이터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저기 예제로 봤던 것처럼 클래스의 속성으로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이 구문 전체를 다 버리고 뭘 할 수 있다? 바이 프로퍼티로 써도 되는 거죠. 이게 다 바이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getValue에 파라미터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에요? 그거야 getValue 함수 내에서의 여러 가지를 더 보기 위해서 이 getValue가 얘 입장에서는 이 프로퍼티 객체를 어떤 객체가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얘는 테스트 객체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얘 입장에서는 테스트 객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함수 구현에서 래프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 프로퍼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프롭이라는 요 속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 프로퍼티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값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밸류를 제가 구현해서 겟밸류가 무조건 밸류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 리저트 값은 밸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간다. 이게 속성 델리게이트라고 부르는 거고, 오퍼레이터 겟밸류로 구현한다. 얘가 발이 아니라 바였으면 셋밸류도 구현하면 되겠죠. 오늘은 생략하지만. 그래서 겟밸류, 셋밸류 다 구현하면 바에 들어갈 수 있고, 겟밸류만 구현하면 바에밖에 안 돼요. 다음은 item.next를 통해서 아이템을 제할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템은 인피니티인데 불변개치죠. 아이템은 인피니티니까 불변개치잖아요. 그러면 얘 밸류 값이나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어. 넥스트 밸류를 얘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상태를 전환하면. 그럼 유일한 방법은 넥스트 값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인피니티 객체를 내가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값객체니까.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야, 너의 넥스트 값을 갖고 있는 새로운 객체를 나한테 줘. 걔를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사먹게. 그럼 다음번에는 아이템이 바뀌었을까? 바뀐 아이템을 리저트로 얻고 또 그 다음번 아이템을 얻게 되겠죠. 이런 순환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불변객체니까 상태를 갱신할 수 없지만 얘는 불변객체가 아니었잖아요. 얘는 불변객체가 아니니까 여기가 아이템을 계속 갱신할 수 있게 가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애가 불변을 고고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상태를 기반으로 전진하는 애가 나와. 그럼 누군가는 상태를 가져야 돼. 아무도 상태를 안 가지려면 전부 다 영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빡세요. 어딘가는 상태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표현 전체를 다 함수로만 짜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에는 상태를 가지는 구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상태를 누가 가질 거냐에 따라서 상태 홀더를 따져두고 불변객체들을 보호할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불변으로 보호되고 얘가 상태를 갖는 애입니다. 왜 얘한테 상태를 떠넘겼을까요? 바깥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 이터레이터 객체가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태를 떠넘기고. 그래서 어디에 얘가 상태를 갖게 할 건가 라고 물어보면 보호할 수 있는 애가 상태를 갖게 하고 보호되지 않는 바깥쪽에 드러나는 애들은 불변인 게 더 안전하긴 하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죠. 넥스트 함수 구현된 거 보면 새로운 인피니티를 만들죠. 근데 그 다음 번 값은 뭐죠? 넥스트 밸류한테 밸류 넘기는 거죠. 이게 다음 값이에요. 현재 값에다가 넥스트 밸류를 이용해서 얻은 값이 다음 값이잖아요. 그리고 넥스트 밸류를 남다니까 똑같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넥스트 인피니티입니다. 새로운 인피니티를 받아서 그걸로 아이템을 객체니까 그 다음번에 넥스트로 호출하면 그 다음번 객체 값으로 얘를 얻게 되고 또 그 다음번 객체를 얻게 되고 계속해서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저트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요걸 밑에 쓰면 안 되죠. 지금 아이템 값으로 리저트를 얻어야 되니까 먼저 얻고 아이템을 교체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터레이터가 안에서 자동으로 작동해가지고 이터 객체를 리턴했고 이터 객체는 인피니티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넥스트 값을 계속해서 얻어내서 리턴해주기 때문에 이거 되려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20개 이전이니까 0부터 10까지 추격되겠죠. 어렵지 않게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미 우리 사용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인피니티라면서 리미트를 걸어놨는데 이 코드에 보면 리미트 니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리미트 니즈가 있는데 리미트 구현을 이 사용하는 쪽,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 호스트 코드라고 그러거든요. 호스트 코드 쪽에서 이 구현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 구현을 되게 능숙하게 할 거고 20개만을 돌려 라는 구현을 어떤 사람은 잘 못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꼭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호스트 코드가 인피니티를 사용하는 이 코드를 보면요 개발자 수준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능숙하게 쓰고 어떤 애들은 능숙하게 못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니한테 시키면 야 이게 인피니티지만 20개만 골라내 앞에서부터 혹은 짝수로 5개만 골라내 이렇게 시켰을 때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하잖아요. 개발 실력에 따라서 이런 리미트라는 니즈가 처음부터 존재한다면 이걸 되도록이면 호스트 코드가 아니라 서비스 코드로 옮겨야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호스트 코드에 있는 추가적인 니즈인 건데 이 호스트 코드 작성자의 실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료의 실력을 믿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능을 다 내 쪽 코드로, 서비스 코드로 옮겨야 돼. 이렇게 옮기는 게 나아요. 리미트 값을 받을 수 있고 옵셔널하게 리미트 값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얘는 언리미티드지만 리미트 몇 개가 걸릴 거야 해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인피니티지만 20개까지만 할 거야 하고 추가적인 옵션을 넣어주는 거야.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어. 기본값을 주었지만 우리 저번에 배웠던 트레일링 람다 때문에 뒤에다 람다를 붙이면 그래서 얘를 생략할 수도 있죠. 기본값 대체하고 람다는 들어오니까. 그렇지? 이거 옵셔널하게 20을 줬고 기본값 마이너스 1을 줬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첫 번째 여기. 아이템의 리미트가 0이 아니면 이라는 얘기는 양수일 때는 하나씩 깎다가 0이 되면 멈출 거라는 얘기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은 첫도 0이 아니죠.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true였던 애가 리미트 값을 인식해가지고 0이 아니다 기다로 판정을 합니다. 다 여기서 next 값을 얻을 때 나의 리미트 값을 하나 까가지고 내려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next 아이템 얻을 때마다 원래 설정했던 원래 리미트 값을 하나씩 까줘가지고 나중에 0에 도달하는 거죠. 마이너스는 무한가되겠죠. 무한가되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제어 구조를 여기로 옮긴 거죠. 이제 누구나 쉽게 야 20개만 걸러. 그럼 20개 걸릴 수 있겠네. 여기 리즈가 더 있어서 여기도 람다를 받고 싶어. 그냥 단순한 숫자는 20이 아니라 트루퍼스를 반환하는 거에 대한 무슨 로직을 보고 싶어.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판타성이 흐릅니다. 이쪽은 호스트 코드, 이쪽은 서비스 코드. 호스트 코드에 반복되는 사용료가 있다면 서비스 코드로 옮겨라. 왜? 이쪽에서 한 번만 디버깅하고 나면 여기가 다 안정화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리미트 짜게 하면 5만 가지 오류가 페이지만 다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이렇게 작고 저런 놈은 저렇게 작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실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자산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좋긴 한데 나쁜 점은 뭐다? 인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더 한정적으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복잡해지면 이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얘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주면 수만 군데 쓸 수 있지만 제가 신문지를 드리면 신문지의 용도에밖에 못 쓰게 될 테고 신문지의 매직으로 쭉쭉 써놓으면 이걸 쓸 수 있는 더 적어질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다 낙서를 많이 하면 얘 쓸 수 있는 범위는 되게 줄어들어요. 대신에 여기에 부담이 커져. 거꾸로 여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있는 코드 옮기면 얘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돼. 디자인이라는 건 호스트 코드와 서비스 코드 사이의 밸런스를 맞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면하게 되는 많은 설계 문제나 디자인 문제는 전부 다 밸런스에 대한 문제예요. 정답은 없고 이 밸런스가 좋은지 이 밸런스가 좋은지 미세하게 조정해가는 과정이에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배웠죠? 오퍼레이터를 제이슨 파스에서도 조금은 써요. 조금은 습관은.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오퍼레이터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다른 언어에서는 언어 기능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내려받게 해서 걔를 손쉽게 해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라는 걸 구현함으로써 타입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보면 다 편의 기능이잖아요. 내가 플러스라는 메소드 쓰는 거 대신에 플러스 연산자를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다 편의 기능이잖아. 그냥 메소드 불러도 되는 거야. 실제로 오퍼레이터라고 붙이셔도 메소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언어의 편의 기능을 쓰지 않고 아까 리저트 얻을 때도 그냥 item.get value에서 얻어도 돼요. 얻어도 돼요. 메소드로 당연히 작동하는데 언어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죠? 이제 제이슨 파스에 대해서 배워보시죠. 제이슨 이렇게 틀렸죠? 이 앞으로 보게 될 제이슨인데 제이슨 여기 틀렸습니다. 근데 제이슨은 문자열이잖아요. 제이슨은 객체를 보지 마시고 그냥 문자열을 보면 이 문자열을 이렇게 쭉 스캔해가면서 뭔가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반방향으로 스캔하지 왔다 갔다 스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제이슨 폴리모피즘 파서라는 애들 되게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 객체를 보고 A형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B형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왔다 갔다 하는 파서가 만들어지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파서는 보면 한 번 쭉 가면서 A는 ABC네, B는 배열이네, C는 객체네, 뭐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단방향으로 전진 전형으로 파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둘째치고 기본적인 기능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자를 처음에서부터 끝으로 전진하면서 내가 그때 원하는 답, 보통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토큰을 얻어내는 어떤 스캐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캐너라는 건 쭉 뭔가를 쭉 스캔하는 거죠.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하거나 아니면 전진하거나 뭐 전진하는 요소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는 어휘 분석이라고 해요. 유식하게 렉시컬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땅한 말이 없어서 어휘라고 쓰는데요. 렉시컬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말하자면 단어에 가까워요. 단어. 어휘가 아니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수가 있나요? 단어. 근데 이 단어의 종류가 무엇이고 값이 무엇이냐 다 관심이 있어요. 이 단어가 문자열이냐 뭐냐 이런 정의도 관심이 있고 값도 관심이 있고 그런 복잡한 렉시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렉시컬 애널리시스 줄여서 보통은 렉서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렉서라고 부릅니다. 렉서는 하는 얘기 아까 말처럼 스캐너가 돌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전진하거나 원하는 걸 가져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짜는 걸 렉서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파서리. 렉서한테 시켜서 야 렉서야 조금만 가봐. 이것 좀 줘봐. 여기까지 숫자니까 숫자 줘봐. 뭐 이런 거. 렉서한테 뭔가를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얻어서 이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파서리거든요. 파서라고 합니다. 이 파서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용으로 쓰는 문법 정의에 따라서 뭐라도 파싱할 수 있고 문법 정의만 들어오면 파싱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BNF 파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BNF 문법? 몰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법 정의에 대한 표준적인 이 정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정의 문서만 오면 어떠한 문서라도 파싱해주는 파서를 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형태로 된 것들을 이렇게 파싱해주라는 레시피만 오면 막 파싱해주는 범용 파서를 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크 같은 애들, YACC 같은 애들. 걔네들은 이런 걸로 짜져 있는데 우리는 이러면 육과까지 나가도 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이슨 전용 구조를 파싱하는 이 파서는 안 돼요. 제이슨 전용 파서입니다. 얘는 범용은 아니고 제이슨 전용으로만 파싱을 할 거야. 이건 뭐죠? 여러분들 컴퓨터 전공인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닌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저 컴퓨터 전공이 아니에요. 여기 컴퓨터 전공자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비겁한 짓을 하잖아요. 시간 강사들 돈 주는 게 아까우니까 더 싸게 걔네들 정직으로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나라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겸임교수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너 직업은 따로 있는데 겸임해서 강사질 하면 안 되겠니? 라는 이름을 붙여서 겸임교수라고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겸임교수예요. 제 모교에서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가르친 겸임교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전공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컴퓨터 학과에서는 이런 애들을 너무 분산해서 배워요. 한꺼번에 배우지 않고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모아서 배우면 좋은데 컴파일러 이론에서 따로 배우고 뭐 OS 이론에서 따로 배우고 오늘 배우는 여지껏 다음 달 진행했던 많은 소프트웨어 이론들도 다 다른 과목에서 배우거든요. 나중에 보니 이거 집대성이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6과목쯤 갔을 때 책 몇 번 추천해드릴게요. 그런 것도 집대성에서 자기 하나의 지식을 모아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보통 대학교에서 컴파일러 수업 시간에 기초학습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전용구조를 통한 파싱을 할 거다. 네, 파서를 진짜로 짜보죠. 일단 파서, 아까 말했죠? 호스트 코드를 먼저 짠다고. 우리는 서비스 코드를 먼저 짜지 않고 호스트 코드를 먼저 짜요. 그럼 우리의 호스트 코드는 누구냐면 파서 베이스입니다. 파서 베이스에 대한 시그니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객체를 받아서
그 어떤 객체한테 이 JSON 문자로부터 이 객체에 대해서 파싱한 결과를 이 객체한테 넣어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T 객체의 제약 조건은 널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널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코트에서 최상위 객체는 N이 물음표예요. N일 수도 있고 널일 수도 있는 게 최상위 객체인데 T형을 그냥 인정하시고 이런 어퍼 바운드를 걸지 않으면 N이 물음표가 되거든요. 그럼 걔는 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T 타겟으로 들어온 애가 객체가 아닐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널일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널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퍼 바운드를 N으로 정해야지만 널이 못 들어옵니다. T형으로 정했고요. 그럼 아무 객체나 들어올 수 있겠죠? 아무 객체나 들어오고 거기 JSON 문자를 해석해가지고 이 아무 객체한테 넣어줍니다. 근데 JSON 문자열이 해석 불가능한 중간에 파싱에 에러가 나면 널을 줄 거야. 미안, 내가 실패서를 널로 표현하겠다. 코트리는 저랑 저번 시간까지 배워보면 많은 경우에 실패하면 널로 표현하는 걸 하죠. 왜? 원래 형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널을 실패했을 때 신호를 쓸 수가 있어. 다른 언어들은 널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널이야? 아니면 그냥 널이야? 이걸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코트리는 기본적으로 형이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널이 절대 아니어야 돼. 근데 내가 널을 주겠어. 는 보통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신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JSON 문자열을 바로 렉서한테 넘기고 우리 렉서하고 상호작용 한다고 했습니다. 렉서를 만들어야죠. 이 렉서는 JSON 전용 렉서니까 JSON 렉서는 JSON 스트링을 파일로 받았어요. 불변으로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의 전략은 뭐냐면 앞으로의 전략은 뭐냐면 이게 렉서가 문자를 소개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실제로 문자열을 깎아가는 전략이 있고요. 문자열이 긴데 깎아가면 뭐가 좋죠? 항상 0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좋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 아까 말했던 되돌리기나 워크하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자열은 보존하고 커서만 움직여가지고 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서의 위치입니다. 원래 커서의 위치가 0으로 시작하겠지만 전진할 때마다 커서가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서로부터 어디까지를 적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일단 렉서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볼까요? 렉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때를 알아야 되니까 제이슨의 라스트 인덱스라는 걸 하면 돼요. 얘는 거의 다 해오죠. 원래는 우리 랭스 빼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있어. 대부분 있어. 그런 개발자의 지식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얘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있거든요. 라스트 인덱스는 당연히 랭스 많이 쓰이대요. 그래서 얘가 라스트로 삼아두고 커서의 위치는 처음에 0이죠. 처음에 0이고 얘를 바꾸시는 건 내부에서만 바꿔야 되니까 프라이빗 센스 때렸어. 가시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시성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다 응립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불벽값은 바깥에 공개해도 얘가 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그래서 내가 참조 가능한 값이라면 불변이 이상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얘들을 바깥쪽에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해서 보고요. 나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나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 값을 얻어야 되죠. 커런트는 제이슨의 현재 커서 값을 주면 문자열의 현재 인덱스 값을 주면 캐릭터가 나와요. 코트리는 스트링에서 인덱스를 주면 하나의 문자,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럼 커런트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캐릭터 값 하나가 딱 떨어져 나옵니다. 왜? 소리가 안 들렸어. 잡아서 이럴까요? 다 커서 전진 너무 크면 좀 허블링 있어. 넥스트를 주면요 커서를 전진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커서를 한 가지 전진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할 건데 이 커서 전진할 때 당연히 라스트보다 작아야 전진할 수 있죠. 라스트보다 크면 전진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렌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쓰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스트를 이렇게 꺾어요. 마지막 인덱스보다는 작아야지 라고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를 전진시킨다. 넥스트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적용해볼까요? 처음에 렉서한테 스킬 화이트를 해요. 스킬 화이트라는 건 뭐냐면
공백 문자를 지우는 행위거든요. 우리 제이슨 문자에게 처음부터 중괄호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공백이 있다가 중괄호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앞에 트립을 때려줘야 돼요. 이 트립을 때리기 위해서 스키 화이트 한다면 처음에 화이트만큼은 일단 제거하고 시작해요. 스키 화이트 구현을 보면 제가 스페이스바, 탭, 엔터 계열을 문자를 묶어서 현재 트레이서가 여기에 속하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얘는 한 글자잖아요. 차로 돼 있잖아요. 얘가 요한 중에 하나에 속해? 이러면 내가 공백 문자가 보겠다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공백 문자이면서 커서가 라스트보다 전이면 한 칸씩 움직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화이트 문자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렉서 타입 틀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스키 화이트의 기법을 나중에 여러분들 쓰기 때문에 스키 화이트는 공백 문자를 지운다. 공백 문자에서부터 이 캐릭터가 소속된 일을 확인해서 소속이 된다라면 하나씩 전진할 거야. 이 조건은 사실은 여기에도 중복되는데 여기 거는 이유는 파일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개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파스 제이슨이 하는 일을 보면 렉서 만들고 렉서한테 일단 공백 문자만큼 커서를 전진해서 없애버리고 공백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파스 오브젝트죠. 왜냐하면 얘는 객체인 게 분명하니까 객체는 오브젝트로 해석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파스한테 보내는 거죠. 이때 뭘 보내냐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렉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타겟 객체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드를 짤 때는 질문을 해요. 저번 시간 배웠죠? 객체지향 핵심보다 떠밀기. 얘도 내가 할 일이 여기까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떠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뭘 하려고 하지? 떠밀어. 일단 밀고 온다고 하지. 떠밀고 보는 거야. 떠밀고 보면 함수 홍칠이 중간에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하냐고? 다 해결할 수 있어. 커트레이닝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떠밀고. 우리가 이러한 민감한 함수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확장 함수도 만들 수 있죠. 어떤 T형의 from JSON이라는 메소드에다가 JSON 넘겨주면 파스 JSON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데 뭐하러 이것도 만들었죠? 이거 설명해줬죠?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단점. 여러분들이 파스 JSON이라는 함수가 저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코드 힌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떤 객체라도 점찍으면 from JSON이 나와요. 훨씬 더 발견되기가 쉽죠. 아이디 강.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확장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점만 찍으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는 점을 찍을 수 없잖아요. 파스 JSON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알지 못하고 못 쓰는 거예요. 에노테이션처럼. 알아야 됐을 때 얘는 발견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이디에. 점 찍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기법 만들었는데 남들이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되게 줄어듭니다. 남들이 바로 팀이죠. 팀이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방금 내렸던 숙제인 파스 오브젝트 다 밀어버렸잖아요. 파스 오브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렉서는 렉서대로 있고 파스 오브젝트를 보면 렉서 받아왔고 타겟 받아왔죠. 그러면 파스 오브젝트도 파싱이 성공하면 키를 줄 건데 파싱이 실패하면 너를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싱에 다 성공하면 타겟을 줄 거야. 이런 키가 가는 거죠. 중간에 나가게 되면 너를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큰 그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 타겟한테 속성에다 값을 채워주는 게 얘의 목적인 거지 이 타겟을 보고 변형하거나 타겟에 대해서 새로 수정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타겟을 수정하면 그냥 이렇게 할 건데 타겟에다 이 안에다가 제이스 문자를 통해서 채울 거야. 못 채우면 중간에 널로 빠져. 첫 번째는 뭐냐? 렉서한테 야 이게 오브젝트 오픈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현재 위치에 오브젝트 오픈 중괄호 열리기가 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현재 위치에 중괄호 오픈인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오브젝트의 시작이잖아. 제이슨이다.
렉서는 이렇다니까. 렉서 파서의 관계는 이런 거야. 렉서한테 문자의 스캔에 대한 질문을 하고 파서는 걔를 밀어보고 오브젝트의 부분이 중괄호에서 중괄호까지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야 너 중괄호로 지금 위치가 중괄호야? 부터 알아봐야 돼. 지금 스캔에서 위치가 중괄호에 있어야 돼. 왜냐면 아까 트림 때려가지고 스킨 화이트하고 딱 멈춰있잖아. 이 멈춘 자리가 중괄호로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중괄호인지 먼저 물어보는 거야. 중괄호가 아니래. 야 꺼져. 하고 리턴 넣는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필터링해서 끌어버리는 행위를 실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거 방패가 되는 거죠. 이게 언어에서 내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트에서는 이거를 require라는 함수가 있어서 require 함수를 사용하면 실드 패턴이 구현돼요. 그래서 이렇게 if문으로 쓰지 않고 require라는 명시적인 실드 패턴을 사용하는 함수로 쓸 수 있게끔 도와줘요. 나중에 컴파일러로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리고 스크립트 같은 언어에서도 이런 명시적인 실드를 해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드도 먼저 중괄호가 아니면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는 좋은 점은 뭐냐면 if일 때를 하면 이 전체가 중괄호에 쌓여서 밀릴 거 아니에요? 코드가 엄청 밀려요. 근데 실드 패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얘가 중첩이 깊어지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실드 끊는 건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next. 중괄호는 알았어. 그럼 그 다음 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칸으로 가는 거예요. 중괄호 그 다음 칸. 다음은 우리의 파싱 전략인데 우리는 파싱할 때 객체가 오브젝트 JSON이 파싱되면 그 안에 ABC가 들어있을 텐데 이 ABC의 상징명은 뭐냐면 이 ABC가 반드시 그 객체의 속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매칭할 거 아니에요? 객체의 속성이어야지 매칭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JSON 돌기 전에 이미 어떤 키가 나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객체의 속성이 ABC면 ABC라는 키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속성 목록표를 만듭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멤버에서 저거랑 달라진 게 K의 뮤터블 프로퍼티인 거죠. 아니 내가 그냥 써야 되는데 그냥 뮤터블 프로퍼티가 아니면 쓸 수가 없잖아. 저번 시간처럼 K 프로퍼티로 하면 세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걔한테 값을 넣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JS 파스한테는 값을 넣어야 되니까 그냥 뮤터블 프로퍼티 해야 된다. 뮤터블 프로퍼티로 정리를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얘는 받는 거죠. 그냥 우리 새로 나온 어소시에이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어소시에이트는 뭐냐면 이 맵의 결과가 2이시니까 페어가 됐잖아요. 페어 안 가르쳐요. 페어는 퍼스트하고 세컨드를 원소로 갖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구조체예요. 2를 사용하면 A to B를 하면 A와 B를 갖는 구조체 페어를 만들어요. 만약에 이 맵의 결과가 페어라면 이걸 키로 보고 이거를 값으로 보는 맵으로 바꿔요. 뭐를? 리스트. 얘가 원래 리스트였잖아요. 리스트인데 어소시에이트 하면서 맵이 됩니다. 이 프로스라는 맵은 키를 뭘로 갖고 있다? 스트링으로 갖고 있어. 속성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속성의 네임이나 애노테이션, 그 애노테이션인 네임 써야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의 스트링 키가 될 거고, 이 맵에. 값으로는 그 안에 있는 속성들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는 맵이 되는 거죠. 키로서 스트링으로 변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속성의 이름을 알고 있고, 값으로서 속성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키로 이 객체의 모든 속성 이름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제이슨 돌면서 이 속성 이름에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를 봐가지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안 좋아지고 있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요, 어소시에이트를 안 하고 우리가 여기다 맵이라고 했으면 리스트를 페어의 맵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페어의 리스트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소시에이트가 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맵이면 원래는 속성의 리스트였는데 페어의 리스트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페어의 리스트는 toMap이라는 메소드가 원래 제공입니다. 페어 리스트는 toMap이라는 내장 메소드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맵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합친 게 어소시에이트. 자,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계속 스캔을 돌 거냐라고 물어보면 클로즈 오브젝트 할 때까지 계속 전진하겠죠. 렉서가 클로즈 될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원리죠. 오브젝트의 파싱은 중괄호 열어서 중괄호 끝날 때까지.
중간으로 중간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 스킬 파이트를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방금 중괄호 열은 거는 여기에서 했고 넥스트로 그 다음 칸까지 갔죠. 그 다음 칸에 얼마나 많은 공백이 있을지 모르잖아. 얼마나 많은 공백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스킬 파이트를 해가지고 공백을 다 제거하면 이 자리에 놓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인간 렉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여기인 거지. 이 다운트 자리. 그러면 키를 얻어야 돼. 제이슨의 키를 얻어야 돼. 어떻게 얻으냐고? 몰라. 렉서한테 시키면 돼. 렉서야, 키 좀 갖고 와봐. 너 키 읽어야 돼. 이런 거. 그럼 이 키의 구성을 보면 이 스트링 상태에서 A를 얻고 콜럼까지 소비하고 여기까지 포스를 위치해놔야 될까? 이게 바로 키가 하는 일이죠. 또 어떻게 할지 렉서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렉서한테 키를 달라고 그러면 이 A 값을 나한테 줄 거란 말이야. 키가 없으면 제대로 안 나왔어. 얘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얘가 너를 리턴하면 바로 리턴 너를 때리는 거야. 이 앨리스 연산자는 이쪽이 너리면 이쪽이 실행된다고 했죠. 근데 포트린에서는 리턴이나 스로우가 전부 다 표현을 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나스를 리턴하는 거. 얘는 리턴 너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리턴이 돼서 얘가 너를 리턴하게 되는 요 분표에 해당되는 너를 리턴이 돼서 또 멈추가 없어버리는 거죠. 야, 이 키 제대로 안 들어가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키라는 함수가 렉스에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일단 스트링을 얻으려고 보겠죠. 스트링이잖아. 키는 기본적으로 스트링으로 시작하고 있잖아. 스트링 값은 다운표까지 얻는 건데 일단 스트링을 얻어. 근데 스트링을 못 얻으면 죽는 거야. 못 얻으면 죽이는 거고 스트링을 얻었어. 그게 리저트. 이게 바로 리턴할 리저트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로 안 끝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스킬 파이트를 문자를 얻고 여기 공백 하나 보이죠? 스킬 파이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거 콜론이니? 한번 물어봐야 돼. 스킬 파이트 한 다음에 콜론이 아니면 죽여야 돼. 제대로 된 필용태가 아니야. 콜론 했어. 넥스트. 넥스트 이거 다음이지. 그 다음인데 스킬 파이트를 해야 돼. 스킬 파이트를 해야지 그 다음 번 다운표가 멈출 거 아니야. 뒷정리까지. 우리는 앞으로 모든 값을 얻을 때 자기는 앞정리를 안 할 거라면 뒷정리를 하는 식으로 더 바꿀 거거든요. 얘네들이 뒷정리를 한다면 스프라이트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여기서부터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끊으려면 이 키라는 애는 스트링 얻은 다음에도 할 일이 많아. 이게 다 성립해야지만 이때 리턴 너를 안 걸려야지만 리턴 리저트가 없는 거죠. 파서와 렉서와의 관계를 좀 아시겠어요? 파서는 문자를 어떻게 스캔해서 전이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렉서한테 시킨단 말이야. 야, 자, 너네 꼭 키네. 이렇게 시킨다고. 이 문자를 스캔해서 가는 모든 지식은 다 렉서입니다. 렉서는 기본적인 전진적인 커서지만 중간중간에 함수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만들었던 그 함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커런트, 넥스트 뭐 이런 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그걸로 조정이 되죠. 그럼 여기 나와서 스트링 어떻게 얻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트링 어떻게 얻겠어요? 일단 현재가 다운표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 다운표, 큰 다운표, 작은 다운표예요. 포트링에서는 차를 나타내는 리터럴이 작은 다운표로 쓰면 차가 나타내시거든요. 작은 다운표, 큰 다운표, 작은 다운표. 큰 다운표가 아니고. 커런트가 큰 다운표가 아니면 일단 죽여야 돼요. 스트링은. 큰 다운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쵸? 다음. 넥스트. 다음 판 봤어.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가 바로 커서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A서부터. A, B, C라고 생각하면 다음 자리가 A잖아요. 여기가 시작 위치가 되는 거고 끝 위치가 여기까지 하면 서브 스트링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릴 수 있겠는 거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문자를 잘라 쓰지 않고 커서 기반으로 쓰잖아요. 문자를 자르는 첫 번째 위치가 스타트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커서를 두고 하는 거예요. 넥스트 때린다. 그러면 다운표의 다음 자리인 여기를 커서의 위치를 스타트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스케이핑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왜 그렇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스킵은 펄스라고 돼 있어요. 스킵은 펄스라고 돼 있는데 스킵이 언제 추가가 되냐면 이때 추가가 된단 말이야. 이 스킵은 커런트가 역슬래시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케이핑 문자 역슬래시로 시작하잖아요. 역슬래시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킵이 아니거나, 그쵸? 스킵이면
이게 파일 줄 거니까 스킵이 아니었어. 그럼 커런트가 다운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있나? 다운투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다운투가 아닐 때가 됐을 때 그러다 다운투를 만나면 멈추겠죠. 다운투를 만나면 멈추고 다운표가 아닐까요? 근데 스킵은 뭐냐면 다운표인 거와 상관없이 일단 스킵이면 무조건 통과한다는 거죠. 이 뒤를 안 따져. 왜냐하면 내가 스킵이 초일 때는 바꿔주면 되죠. 이제 스킵은 풀리는 거예요. 스킵은 풀리는데 스킵이 풀렸을 때는 그냥 넥스트 때리면 스킵이 펄스일 때는 이걸 꼭 검사해보는 거죠. 스킵이 펄스일 때만 계속 검사해보는 거예요. 역슬래시 아니에요. 역슬래시면 스킵이 true니까 무조건 그 다음 거 문자를 먹어 들어갈 거고 스킵은 다시 펄스로 돌려놓을 거고요. 스킵이 true가 되면 무조건 펄스가 되죠. 스킵이 true가 됐으면 무조건 펄스가 될 거아니에요. 그리고 스킵이 펄스인 걸로 원래는 쭉 가고 있는데 펄스 때는 맨날 뭘 검사할 거다? 야 지금 혹시 역슬래시 들어와서 하는 거였어. 이것만 보면 역슬래시 들어와서 무조건 통과시켜. 그 다음에 스킵 하나 내가 펄스 다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문자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표 검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문자를. 그래서 역슬래시가 나오면 역슬래시 다운표만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역슬래시 T, 역슬래시 W 마마 다 건너뛰게 되면 역슬래시 건너뛰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넥스트는 그렇게 때리겠죠. 그래서 역슬래시 다음에는 다운표가 와도 is skip true로 걸렸기 때문에 넥스트가 그냥 멈춘대. 그냥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정규식 엔딩 정규식 엔딩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어디에서 멈췄다? 커런트가 얘일 때까지 멈췄잖아요. 큰 다운표일 때 멈췄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를 열고 큰 다운표가 오면 여기 더블 스트링은 두 번째 인자 앞에까지 자르죠.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지? 더블 스트링은 그 두 번째 인자까지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까지 자르는 거죠. 여기가 붙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려면 딱 맞죠. 스타트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스타트에서 커런트에 있는 커서까지 자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적 값. 근데 현재 위치는 다운표잖아. 뒷정리 다 한다네. 다 한다네. 뒷정리 해야 되니까 넥스트까지 가야 돼. 커서. 그리고 나는 미적 정리. 이게 스텝 오는 거. 이 렉서 구현법은요, 한 번 배워두시면 쓸모가 엄청 많아요. 거의 모든 걸 다 파싱할 수 있게 돼요. 렉서 한 번만 아무 걸로나 구현해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봄이 됐든 엑셀이 됐든 제이슨이 됐든 할 거 다 자기만의 파스로 되게 손쉽게 짠다고. 스트링 파일은 사실 쉬웠잖아요. 있는 객체 구조를 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쉽단 말이에요. 객체 구조를 실행해서 문자를 만들어내니까 쉬운 거지. 근데 문자열은 비정규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정규화되어 있는 메모리에 있는 객체들을 만들어내니까 힘든단 말이지. 훨씬 더 파서의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스트링 파일은. 파서를 구현할 때 렉서 파서로 구현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시스템만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짤 수 있게 돼요. 제이스 파서가 아니더라도 돈 파서도 짤 수 있고 뭐라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여지껏 여러분들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외제화하지 못했어. 세이브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세이브하고 로드할 때 남의 포맷이 아니라 나만의 포맷으로 세이브 로드를 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DB에다가 현재 객체 상태를 집어넣을 때도 나만의 방법으로 집어넣는 건 어떻게 집어넣겠지. 읽어들어서 다시 내 객체를 복원해야 돼. 그러면 파스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자기만의 파스가 있어야지 복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야 우리 회사가 온라인 파워포인트를 만들겠어. 뭐 온라인 슬라이드 쇼를 만들고 싶어. 그럼 화면에 슬라이드 쇼 어떻게 모습을 구현했어? 그럼 현재 객체 상태를 저장해야 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할 거냐는 스트링 파일이나 문자를 어떻게 저장하겠지. 그럼 어떻게 복원할 건지. 복원하려면 파스가 있어야 돼. 파스를 만드는 방법들은 대부분 렉서 파스가 렉서를 구현할 줄 알면 파스를 구현할 수 있잖아. 이 쌍을 한번 배워두면 거의 모든 애들에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여기서 이 렉서를 문자로 구현해서 그런 거지 바이너리 렉서를 짜면 바이너리로 저장하고 바이너리로 복원 가능하겠죠. 당연하게. 앞에 0바이트가 오면 다음으로 가. 그 다음에 뭐가 오면 3바이트가 오면 뭘로 가. 이렇게 짜면 걔는 당연히 렉서가 그러니까 잘 몰라서 여러분들 렉서는 HTTP 렉서를 짤 수도 있는 거고 TCP 렉서를 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파스를 뭘 쓰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워두면 유용하다. 그리고 로직이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 그냥 하나씩 하나 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고? 키를 얻었어. 키를 얻었어. 이제 드디어.
A를 얻었어. A를 얻었다. A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프롭스에 이 키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이 객체에 A라는 속도는 있긴 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니까. 혹은 애노테이션 네임으로 A라는 이름이 있긴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없대. 꺼져. 이거 끝난 거지. 객체에도 없는 속도가 어디 갖고 와? 이거 주는 거야. 봤어. 이 제이슨으로는 이 객체에 매칭할 수 없어. 일단.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롭스를 얻었으니까 이 프롭스로부터 값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값을 얻는데? 몰라. 제이슨 밸류랑 한번한테 맡기자고. 이 다음에 이 값을 얻는 건 되게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고 분리가 올 수도 있고 배열이나 객체가 올 수도 있잖아. 이걸 왜 얘가 신경 써? 나는 오직 오브젝트만 관심 없는 거야. 나 오브젝트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밸류는 제이슨 밸류한테 맡겨. 그럼 넥슨 당연히 줘야 되고 얘가 이 값으로부터 어떤 타입의 값을 추출해야 되는지 인티저를 줘야 되는지 힘드네. 한국학생 프레임워크 뭔지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이 프로퍼티의 리턴 타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가 바라는 타입이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제이슨 파서가 이 문자를 스트링으로 볼 건지 숫자로 볼 건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K 프로퍼티에 있는 리턴 타입을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리턴 타입이 클래스가 아니라 K 타입이라는 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리플렉션 K 타입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타입만 있으면 이 타입에 맞춰서 제이슨 밸류를 적당히 얘가 만들어 줄 거예요. 라는 거죠. 제이슨 밸류가 제대로 왔으면 좋고 아니면 여기서 퍼지라는 거예요. 뒤에 값을 네가 원하는 타입으로 내가 퍼스나지 못했어. 이런 것이 제대로 값이 왔으면 저번 시간에 개통만 배웠는데 이번에는 유튜브를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세터가 있단 말이에요. 세터한테 홀로 컨텍스트하고 값을 보내주면 셋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끝이거든요. 키 얻고 값 얻어서 세팅해주면 됩니다. 타겟 특성이잖아. 그럼 그런다고 끝나나? 아닙니다. 스킨 파리트를 해야 되지 뭐. 콤마하고 카운트 사이에 위에 스킨 파리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야, 혹시 콤마 있냐? 콤마 있냐? 지금 콤마냐? 너? 콤마 있으면 넘어가. 다음 넘어가. 까지 얘가 해야 됩니다. 같이 얘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또 속성 B가 있겠죠? 그 다음 속성 B에는 또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 괜찮아. 스킨 파리트도 되시 근데 그 다음이 중괄호로 끝나면 끝나겠지. 여기 걸려. 예. 그래서 이걸로 오브젝트의 모든 속성을 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각 부분 전체를 내가 뭐한테 맡겼다? 제이슨 밸류한테 맡겼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 전반은 뭐다?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끝났냐라 키를 인식해서 밸류 부분을 처리하고 밸류 다 처리했으면 컴마 떠서 그 다음번 키 처리하고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얘가 한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괜히 이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만 힘들어져요.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쭉 돌면서 진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넥스트 때려야 되는데 이거 넥스트 왜 때리냐면 당연히 클로즈는 중괄호 끝났을 그 다음 거 넥스트 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브젝트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끝이 아니라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인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끝난 뒤에도 넥스트를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넥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서 길이가 넘어가서 넥스트는 안 떨어지게 돼 있죠. 넥스트 넘어가면 넥스트 안 떨어지게 우리 만들어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넥스트 막 호출해도 여기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여기는 넥스트가 호출돼야지 여기를 갈 거거든요. 중첩되어 있는 오브젝트나 중첩되어 있는 배열을 생각해보면 오브젝트가 끝난 다음에 넥스트를 한번 때려줘요. 지금까지 파스 오브젝트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문법적 구조에 맞춘 렉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파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용 파서라서 이렇게 만든 거죠. 범용 파서는 문법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 파싱하는데 전용 파서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게 우리가 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안 받았던 이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 등등을 다 문법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된다. 중간중간에 이런 애들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하면 제대로 파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이스 문자열은 되게 특이한 게 많이 들어오니까 다 약간 스펙대로 꼼꼼하게 넥스 때리고 꼼꼼하게 스킬 화이트 중간중간 잘 때려주고 손만 다음에 넥스 때려주고 뭐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잘 때려줘요. 그래서 어차피 파서하려고 하면 내가 파싱하려는 구조체에 대한 완전한 문법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파스 오브젝트 다시 짚어보면 내가 받아왔던 키에 맞는 속성을 얻어서 밸류를 넣어준다. 로 정리할 수 있어요. 중간에 팽당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값이 넣어진 타깃이 넘어갔다. 이게 파스 오브젝트의 특징. 15분간 쉬고. 오브젝트까지 했죠. 그래서 오브젝트 파싱은 무사히 끝냈습니다. 근데 오브젝트 파싱의 결과로 제이슨 밸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이슨 밸류는 타입, K 타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호스트 코드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필요에 의해서만 계속 서비스가 태어나요. 이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미리 세웠을 때는 서비스 코드들을 미리 계획하에 만들어 놓고 호스트 코드에서 조합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계획 세운 게 실제로 잘 들어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 세부적으로는 이런 좋은 이름이나 좋은 시그니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자기만의 계획으로는. 실제로 이 코드를 짰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미리 정의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 미세 조정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무턱대고 짜면서 짤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짜면서 계속 미루는 식으로 다른 함수들을 분포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리팩토링을 하는 것보다 짤 때부터 그렇게 짜는 게 낫다는 거야. 많은 리팩토링 책들은 코드가 잘못되어 있거나 떡져 있는 것들을 리팩토링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미 떡지게 짜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이미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역할 모델로 역할을 분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역할은 어떻게 분리한다? 변화율로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율로. 얘는 언제 수정될 거야? 얘는 이럴 때만 수정될 것 같아. 이 눈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리팩토링 필요 없는 코드를 짜는 방법은 리팩토링 할 만한 애들을 미리 빼는 거예요. 왜 빠졌냐고 물어보면 이거 밸류는 여기 로직이 있어봤자 소용없지. 이거는 밸류 타입을 더 지원한다든지 밸류의 기능이 더 많아지면 걔만 바꿔야 되니까 얘는 바깥쪽으로 빼야 될 애야.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야. 빠르면 3년. 어쨌든 그래서 코드를 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코드 안에다가 뭔가 기술하려고 그러지 마. 최대한 밀어. 남한테. 그럼 이 코드를 새삼스럽게 다시 보자는 거야. 이 코드에 뭐만 남았다? 제이슨 문법 구조만 남지 않았네. 제이슨의 오브젝트 문법 구조만 남지 않았냐는 거야. 나머지는 다 밀어버렸잖아. 이런 기능조차도 렉서한테 밀었고 렉서한테 못 미는 건 아예 그냥 다 밀어.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읽으면 왜 리더블하냐고 물어보면 코드가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끊을 때까지 스킵 화이트 하면서 키웠고 밸류 얻어가지고 값을 넣을 거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리더블하지.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드가 리더블해진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 외에는 다 미루는 거다. 그것만이 코드가 리더블하게 만들어. 코드가 리더블하지 않은 거는 변수의 이름이나 혹은 중괄호 어디다 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무렇게나 써도 돼 사실은. 제가 여기를 V로 바꾼다고 이걸 K로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프로퍼티스라고 안 바꿨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냐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코드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변수가 짧아서 변수를 약어로 써서 중괄호를 원하는데 안 쳐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역할을 어기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코드 안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코드 바깥에 있어야 될 좋은 이름들은 변화율로 인식하면 알게 된다는 거야. 변화율로 인식하면. 자, 그래서 우린 제이슨 밸류를 만들 차례가 됐죠. 제이슨 밸류는 일단 시그니처 상으로 보면 렉서와 K 타입을 받았단 말이야. K 타입을. 그렇죠? 이 K 타입은 코틀린 리플렉션 객체 중에 특정 타입을 나타내는 객체인데 이 타입으로는 클래스를 알아내는 별도의 문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입에 클래스파이어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클래스 유사한 애를 얻을 수 있는 애야. 얘는 실제로 K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K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K 클래스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경우가 뭐냐고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얘한테 얻은 클래스 파이어가 K 클래스로 as 캐스팅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이건 코틀린에서는 안전한 캐스팅이라고 해서 as 다음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에 실패하면 널이 돼. 이런 캐스팅이 돼. 자바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런타임 에러나 스로우로 트라이 캐치를 걸어야 돼요. 그렇죠? 캐스팅에 실패하면 스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실패하면 부드럽게 널이 돼. 스로우를 던지지 않고. 해봤다 안 되면 널인 거죠. 널이면 어떻게 된다? 야, 씨, 이건 클래스화도 안 되는데 얘를 왜 갖고 왔어? 하고 치워버린단 말이지. 우리 객체 안에 속성에 이상한 타입들 넣으면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웬 구문을 쓰고 있는데 웬을 값으로 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웬 구문을 쓰는데 코틀린의 웬은 괄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 다른 언어에서는 바깥쪽에서 변수를 사용해서 CLS를 이 괄호 안에 넣어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한 큐에 돼. 한 큐에 이 변수를 괄호 안에 넣고 그러면 얘의 유효 범위는 중괄호 시작해서 또 중괄호 끝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웬 유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문 안에서 괄호 안에서 변수 선언하면 그 유효 범위가 포문 안으로 한정되잖아요. 마찬가지가 웬을 성립해. 웬 안에서 설정한 변수는 웬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돼서 위험한 일이 없는 거죠. 웬 바깥쪽에다 변수를 만들어서 오용할 일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도 인텔리제이에서 설문조사와 코드 조사를 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K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제일 많이 쓴대. 클래스를 나타내는 변수명을 쓸 때. 근데 저는 항상 CLS를 사용해요. 옛날부터. CLS도 3인가 그래요. 그 외에는 클래스의 S를 Z로 바꾼 것도 걔가 2위였나? 뭐 이래. 여러분들 클래스 변수명으로 쓸 때 못 쓰실지 모르겠네. 어쨌든 얘도 그래서 널로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제대로 된 K 클래스가 들어있을 거다. 그 클래스 파이어를 K 클래스 바꿨으니까 그 다음엔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야, 네 클래스가 스트링이니? 네 클래스가 인티저니? 이걸로 이 형이 무슨 형의 변수인 건지를 판정하는 거죠.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면 렉서야, 야 스트링 값 가져와. 이런 끝이죠. 스트링 아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숫자 계열들은 어떻게 얻냐는 거야. 어떻게 얻게? 얘한테 물어보면 다 얻어주겠지. 이렇게 얻어줄 건데 이거 어떻게 구현하냐는 거지. 네, 그 구현을 해보자는 거야. 넘버를 가장 쉽게 구현하면 스타트는 현재 커서인 거고요. 그렇죠? 숫자니까 마이너스 0에서부터 9까지에 들어와야 되죠. 커런트가. 복잡한 숫자에 대해서 구현은 더 복잡하게 만들면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는 대충 만들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번 나오든 점이 100번 나오든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되는 이상은 계속 가는 거죠. 그때까지 넥스트가 가는 거죠. 여기까지 넥스트가 갔으니까 근데 여기에 한 번도 안 들어왔으면 스타트하고 커서하고 일치할 거 아니야. 넥스트에 못 갔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숫자가 한 번이라도 돼야지 넥스트로 호출했으니까 한 번도 호출 못했다는 얘기는 얘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럴 거면 널이고 하나라도 들어왔으면 이거죠. 커서까지 잘라내면 얘가 숫자가 될 거다. 왜? 숫자면 넥스트니까 숫자가 끝날 때 마지막에 넥스트가 돼서 숫자 바깥으로 넘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자르면 얘 넥스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숫자 바깥으로 이미 넘어왔으니까 뒤에다 넥스트를 더 호출할 필요도 없죠.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렉서 짜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거는 끝나고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앞에는 스킵 화이트 안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내가 인식을 할 거야. 그래서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시작하죠. 뒤에는 네가 뒷정리하고 가야 돼 라고 그랬잖아요. 뒷정리 해주고 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숫자가 다 끝났으면 숫자 다음으로 커서 옮겨놓고 끝내야 되잖아요. 반드시. 뒷정리 지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옮겨지는 거죠. 숫자인 거 다음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끝난다. 이건 그냥 숫자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결과가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스트링이야. 그래서 인티저를 얻으려면 이 숫자를 가지고 얘 널일 수도 있죠. 널일 수도 있죠. 널이 아니라면 to 인티저, to long, to double, to float를 통해서 값이 넘어갈 거고 널이면 그냥 널 넘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된 값이 넘어갔을 거다. 그래서 숫자형 문자열을 렉서가 얻어서 형 변환을 해주는 것까지. 형 변환을 해주는 것까지. 해서 전부 다 렉서는 문자열만 스캔하는 건데 이런 형도 관여를 하나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넘버를 받아서 저기서 넘버를 가지고 to int, to long을 할지는 그건 여러분 마음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얘는 지금 바깥쪽 구현에 넘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더 정교한 방법으로 문자를 얻거나 더블이면 더블인 거 정교한 방법으로 얻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쓸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부울리는 좀 특수해. 부울리는 현재 위치로부터 4칸 더 더했으니 걔가 true야. 그럼 true겠죠. 그럼 true야. 리턴해줄 값이 true라고 진짜로. 그리고 커서는 4칸 움직이면 돼. 5칸 잘라봤더니 펄스야. 그럼 5칸 이동시키고 펄스 때리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응? 이게 바로 문자를 잘라먹지 않는 애의 장점이에요. 간만 보고 그때 진짜로 하는 거죠. 간만 보고 진짜로 하는 거야. 간 보고 진짜로 하는 거지. 아니면 너리겠죠. true 아니면 false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전지는 이때 하지만 간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커서 있는 큐 구조에 가깝죠. 나중에 자료구조 배워보시면 큐나 스택에다 커서를 둬가지고 서클 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자료구조 차이 만드는데 걔랑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리스트일 때를 볼까요? 리스트일 때는 감당이 안 되죠. 리스트일 때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파스 리스트한테 보낼 거예요. 리스트 파싱해줘라고. 근데 얘는 첫 번째 인저를 렉서를 봤는데 두 번째 인저를 뭘 봤는지 같이 살펴보자는 거야. 리스트는 리스트 클래스이긴 한데 원래 리스트 제네릭 타입이 들어오죠. 우리는 리스트의 제네릭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파서에서 중요한 건 리스트가 아니라 제네릭 타입인 거죠. 리스트 파스 리스트는 어쨌든 리스트는 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리스트를 줄 거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 무슨 리스트를 줄 건지가. 그 무슨 리스트인지가 이 타입에 있는 제네릭 파라미터란 말이야. 제네릭 파라미터를 어떻게 얻느냐? 현재 타입은 클래스파이어 되어 있는 애인데 이 타입으로부터 아규먼트라는 애가 바로 제네릭 타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맵이었으면 두 개가 들어오겠죠. 키 타입하고 값 타입하고. 이제 리스트면 하나만 들어오겠죠. 그래서 0번을 찾아보면 이 0번에 있는 애의 타입을 조사해서 타입이 있으면 이 타입의 클래스파이어를 때리면 클래스를 얻을 수가 있죠. 이걸 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리스트 인티저면 여기 인티저가 들어올 테고 리스트 스트링이면 스트링형이 갈 거고 뭐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근데 얘가 리스트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너릴 때 제거하려고. 리스트일 땐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렉서한테 렉서와 함께 이 원소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 코드는 외워도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시시콜콜한 지식이잖아요. API 지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서 찾아보거나 스택 오버플로우 때려보면 리스트의 제네릭 타입 어떻게 얻어요? 뭐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그냥 예제에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 처리했어. 그러면 프리미티브 타입하고 리스트 처리했으니까 남은 건 다 뭘로 본다? 파스 오브젝트로 보겠다는 거죠. 파스 오브젝트는 이미 우리가 짰죠? 그러면 렉서는 줘야 되고 원래 두 번째 인스턴스 줘야 되잖아요. 인스턴스는 클래스로부터 크리에이트 인스턴스 하면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파스에 제약이 걸려 있다는 거지. 우리한테 줄 클래스들은 내포된 클래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자 없는 생성자를 지원해 줘야 돼. 아니면 안 돼. 여기서 에러가 날 거니까. 근데 최초에 넘겨주는 t값은 인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생성자에. 이 내포된 클래스에서만 이걸 만들 거니까. 그쵸?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정의하고 제이슨 밸류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파스 리스트. 리스트만 만들면 다 끝났죠. 나머지 값은 다 제이슨 밸류가 감당하고 파스 오브젝트는 미리 만들었고 파스 리스트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 자, 파스 리스트는 요거 보면서 생각해보죠. 요거.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이 대괄호죠. 똑같죠, 오브젝트랑. 따라서 야, 어레이가 오픈됐니? 라고 물어봐야 되고 어레이가 클로즈 됐니?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구조는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면 죽여버려야 되고 넥스트로 그 다음 번 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일단
뮤터블 리스트 애니를 만들었어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애니로 만들고 봐.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클래스의 create 타입을 때리면요. 아까는 타입으로부터 클래스를 얻었었잖아요. 클래스파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기억나시죠? 아까는 return 타입이라는 애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해서 타입으로부터 클래스를 얻었잖아요. 거꾸로 클래스로부터 타입을 얻으려면 create 타입을 때리면 돼요. 근데 한 번 들어온 클래스는 똑같은 다 원소가 들어왔을 테니까 이걸 재활용할 거라서 이때 타입을 이걸로 얻는 거죠.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는 뭐 구조가 간단하죠. 닫힐 때까지 대괄호 닫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죠. 대괄호 닫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고 여기 스킵 화이트 해야 되죠. 그렇죠? 스킵 화이트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밸류를 얻으면 되죠. 바로 밸류를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밸류를 얻으면 되고 이때 넘겨줘야 될 클래스는 뭐다? 원래 이 리스트가 인티저 리스트인지를 확인했으면 인티저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 클래스 2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타입이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제이슨 밸류 만들 때 타입밖에 만들었잖아요. 그 클래스 타입을 바꿔서 넘겨줘야 되니까 CLS2가 넘어간 거야. 제가 이름 잘못 지었네. 타입이라고 적어야 되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만들어 놓은 배열에다가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리절트 V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표현식이 가능한 이유, 추가가 가능한 이유도 뭐다? 리스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어사인이라는 오퍼레이터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지원, 연산자 지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러스 어사인이 구현되어 있는 거야, 리스트. 그 다음번엔 뭐 하죠? 스킵 화이트하고 컴마 찍었으면 컴마까지 건너뛰고 그 다음에 다시 파일 위로 올라가서 스킵 화이트하고 또 밸류 얻고 스킵 화이트하고 컴마 있으면 컴마 건너뛰고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대괄호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대괄호 다음으로 보내야 되니까 넥스트 때려주고 까지가 해서 여기 배열까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열을 얻게 된다. 쉽다. 일단 그래서 파썬 다 짰어요. 오늘 약간 일찍 끝나긴 해. 파썬 다 짰는데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인라인 함수가 무엇인지를 배울 거거든요. 제가 역할에 맞춰서 계속 떠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코드가 하나의 함수에 다 들어있으면 한 번에 쭉 실행될 건데 사방이 다 남한테 빠져 있으니까 이 로직이 계속 함수 호출 부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고급 개발자랄까 엔진 개발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 함수가 엄청나게 콜이 많이 되는 함수여서 엄청 최적화를 해야 돼. 뭐 이런 니즈가 있어. 그러면 이 안에 리팩토링 때문에 많은 함수로 분할되어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짤 때는 함수로 짰지만 실제로 컴파일 될 때는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복사돼가지고 붙였으면 좋겠어. 이걸 인라인이라고 불러요. 코트린은 인라인 함수를 지정하면 인라인 함수로 지정되어 있는 함수의 내용은 컴파일 될 때 본문에 그대로 함수 내용이 삽입돼. 그래서 함수 호출 부하가 없어지고 실제 컴파일 결과에서는 성능이 그대로 보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함수의 인라인화라고 불러. 그럼 인라인 함수를 쓰면 나쁜 점은 뭐죠? 코드의 양이 커지겠죠. 함수 있으면 호출하는 코드가 여기 있었는데 얘를 5번 호출했으면 5번 붙여넣었을 테니까 코드의 크기는 커질 거 아니야. 대신에 성능은 좋아지겠죠. 함수를 호출하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능과 호출 사이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런 문제. 인라인을 쓰냐 마냐는. 근데 제이슨 파스는 성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가요? 많이 필요해. 왜일까요? 우리가 스프링 컨트롤러에서 제이슨 파서, 잭슨 같은 애를 쓴다고 생각하면 모든 리퀘스트를 다 파싱하고 모든 리스판스를 다 파싱해야 돼. 그쵸? 미친 듯이 파싱하고 인코딩하고 막 이런 애잖아요. 그러면 동접이 수백만의 걔네들 콜 다 하면 그 모든 콜에 다 파서가 붙을 거란 말이지. 얘야말로 초당 수만 회, 수십만 회가 이 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애인 거죠. 여러분들이 짜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호출될 가능성이 없어요. 대충 짜도 돼. 대충 돼. 근데 제이슨 파서는 실제로 잘 짜가지고 서비스에 집어넣으면 정말로 1초에 수만 콜이 일어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 거의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최적화 필요한 애일 수도 있는 거야. 시리얼라이저나 디시리얼라이저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 메모리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인메모리 구조체들 있잖아요. 서비스 구조체들. 뭐 그런 애들 보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이 구조체들을 주기 위해서 이걸 시리얼라이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 시리얼라이즈가 너무 느려. 너무 느려서
이걸 빨리 시리얼라이즈하고 디시리얼라이즈하고 부하를 적게 주는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JBoss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럼 JBoss로 자바 객체를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하면 훨씬 더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 하나하나가 이 객체를 주고받을 때는 엄청나게 이 비용을 많이 줄인단 말이죠. 그래서 파서 계열이나 이런 쪽은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고 더 빨라질 수 있고 실제로도 최근에 나온 모시나 이런 애들은 이미 G선이나 잭슨보다 훨씬 더 빠르죠. 점점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성능을 빠르게 하는 가치가 있어. 다른 애들은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거짓말 같으면 오늘 가서 프로파일 돌려봐. 스프링 프로파일 돌려보면 CPU를 누가 제일 많이 먹고 있는지 가서 봐. 잭슨이야. 거짓말 같죠. 아무 서비스나 가서 프로파일로 돌리면 제일 많이 서버에서 CPU 먹고 있는 애가 잭슨이라니까. 일반적으로. 걔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렉서를 다시 살펴볼 건데요. 우리 렉서 만들었던 거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쉬운 애들부터 정리를 했어요. 아까 스트링이나 넘버나 부울린 빼놓고 기본적으로 흐름에 필요했던 애들, 컴마인지 확인하고 오픈, 클로즈 확인하는 애들, 그 다음에 키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애, 그 외에는 더 밑에 깔려있는 다음 칸으로 보내기, 스킵 화이트 하는 거, 뭐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호출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호출되고 파스 안에서도 호출되고. 그렇죠? 그때마다 함수 호출 부하를 줄이고 싶어. 그럼 우리 인라인을 할 거야. 근데 인라인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인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는 인라인보다는 가시성이 높아야 돼. 왜냐하면 이 코드가 여기 붙여질 건데 이 코드 안에 있는 내용이 인라인이 퍼블릭인데 얘가 프라이빗이면 이 코드를 여기다 붙이면 작동이 안 작동해. 작동 안 하잖아. 왜냐하면 이 붙여진 코드 안에 프라이빗이 있으면 이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프라이빗이 여기 붙여놓고 나면 이 프라이빗이 동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라인 함수는 인라인 안에 있는 내용이 인라인의 가시성보다 더 높아야 돼. 같거나 높아야 돼. 인라인이 퍼블릭이면 안에 있는 모든 요소 전부 다 퍼블릭이어야 된단 말이야. 인라인이 프라이빗이면 안에가 프라이빗이 들어와도 괜찮겠죠. 이 인라인이 퍼블릭 쪽에 복사될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인라인의 규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인라인 내부 요소는 인라인과 가시성이 동등하거나 더 높아야 된다. 인라인이 프라이빗인데 인라인 안에 있는 요소가 퍼블릭인 건 괜찮아. 가시성이 더 높으니까. 근데 인라인이 퍼블릭인데 안에 프라이빗이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럼 여기 보면 제가 참고해야 되는 속성 중에 다 퍼블릭인데 오직 커서 셋만 프라이빗이죠. 안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커서를 셋하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얘는 인라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인라인이 다 퍼블릭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라인 함수보다는 인라인 안에 들어온 애들이 전부 다 가시성이 더 높아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커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애들 볼까요? 예. 그렇죠. 커서 상태 바꾸잖아. 그럼 얘가 프라이빗일 때만 동작하잖아요. 얘는 지금 퍼블릭인데 이 안에 있는 요소가 프라이빗이잖아요. 얘는 인라인 불가능한 거야. 이걸 붙여놓기 할 수 없는 거지. 남한테 붙여놓기 하면 이게 등록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쟤를 빼놓고 다 인라인 붙일 수 있어. 싹 다. 심지어 어디까지? 게터에도 다 붙일 수 있어. 그러면 죄다 인라인을 붙였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커서를 프라이빗하게 건드릴 수 있는 세터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인라인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코드는 다 붙여넣기 해야 돼. 붙여넣기 해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스킵 화이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 스킵 화이트는 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컴파일러에 여기다 붙여넣어버려요. 여기 넥스트도 마찬가지야. 이 넥스트 안타깝다. 넥스트는 함수 호출이야. 스킵 화이트는 그래서 전부 다 이 코드가 그대로 여기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인라인의 맛을 들이고 인라인 성능에 욕심을 내면 점점 퍼블릭으로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객체 은닉성을 깨먹어요. 내가 이거 성능을 궁극으로 추구하면 이 프라이빗 셋을 제거하면 이것도 다 인라인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라인을 성능 코어에서 너무 과도하게 쓰면 객체 은닉성이 깨져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요소가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퍼블릭이었던 애들은 전부 다 인라인을 바꿀 수 있다. 인라인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여기 커도 게터 함수라서 찜찜했단 말이야. 이때마다 게터 함수를 불러가지고 얘를 비교하는 거야 라고. 이거 자주 쓰는 건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복사돼서 올 거다. 복사돼서 올 거다.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복사돼서 오겠죠. 다 복사돼서 와요. 이 안에만 복사되는 게 아니라 파서에서 얘를 쓰는 부분도 다 복사돼.
얘는 보면 스킵 화이트가 여기 복사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복사돼. 키를 얻는 부분이. 렉서점 키가 이 상태로 복사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코드가. 그래서 인라인은 포함 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전부 다 인라인화돼서 복사가 돼요. 그래서 파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렉서를 쓸 때 함수 호출하지 않고 코드가 그대로 다 복사돼서 온다. 싹 다. 코틀린이 1.4 이전에는 인라인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클래스 수준의 복사가 됐거든요. 지금은 막아놨어요. 실패했나 봐. 컴파일러가 잘 처리하는 게. 자, 여기 스트링 볼까요? 스트링 보면 커서 값을 바꾸는 애가 있긴 있어. 누가? 넥스트가 있죠. 하지만 넥스트 자체는 퍼블릭 함수잖아요. 넥스트 안에서 일어날 일이 그거인 거고 넥스트는 게다가 인라인 함수도 아니잖아. 넥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넥스트도 타니까 이 안에 지금 퍼블릭 요소가 아닌 건 없는 거고 넘버도 마찬가지 퍼블릭 요소가 아닌 건 없는 거죠. 전인시키는 건 다 넥스트로만 하니까. 이게 바로 제가 함부로 커서 전인시키지 않고 넥스트에 감춰놓은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라인 붙이면 끝이죠. 싹 다 인라인 붙이면 돼.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복사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스트링이 복사됐으니까 아까 키 함수도 인라인 함수였는데 스트링 이거만큼이 다 키 함수 복사해서 들어갔겠죠. 그렇죠? 부울린은 인라인화가 불가능해. 왜? 얘가 있죠. 프라이빗 셋을 건드렸기 때문에 얘 인라인화가 안 돼. 그래서 부울린 함수가 의외로 인라인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커서에다 프라이빗 셋을 걸어서 인라인을 못하는 구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원래 렉서 같은 거는 바깥에 노출되지도 않기 때문에 싹 다 그냥 인라인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이슨 파서를 다시 재조명해 볼까요? 제이슨 밸류 말인데요. 제이슨 밸류에 퍼블릭 요소가 아닌 애가 있나? 라고 보자는 거야. 없어. 그쵸?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 참조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 따라서 인라인이 돼. 그래서 제이슨 밸류의 이 코드 전체가 제이슨 오브젝트에서도 부르고 제이슨 어레이에서도 불렀잖아요. 통째로 다 그냥 카피에 집어넣으면 그만. 그쵸? 여기까지만 봐도 뭘 할 수 있다? 코틀린에서야말로 적극적으로 더욱더 떠밀어. 왜? 부하도 없으니까. 떠밀어라는 거지. 원래 내가 이 코드를 떡지게 짤 거면 무조건 다 인라인 함수 밀어버리면 돼요. 아예 부담이 없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합쳐질 코드인데 내 목적상 분리해 놓은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코틀린 언어를 쓰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저는 성능 엔진도 되게 많이 만드는데 진짜로 성능의 저하를 안 가져오고 리팩토링을 마음 놓고 잘게 함수로 쪼갤 수가 있어요. 다 인라인화 될 거니까. 아까 렉서 보시면 그렇게 잘게 쪼개는데도 아무 상관없죠. 어차피 다 인라인화 될 거니까. 인라인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코틀린에서 함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인라인으로 쪼개면 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함수로 쪼개도 상관없어요. 딴 데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 쪼개요. 함수 콜 부하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 가능성도 있고 인라인 함수는 스택 오버플로우 가능성도 없죠. 그냥 제어문이 됐으니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다음. 근데 얘 말인데 얘는 이 안을 보면 파스 오브젝트를 직접 호출하는 곳이 없잖아요. 맞죠? 파스 오브젝트를 직접 호출하는 곳이 없잖아. 얘는. 근데 그래서 인라인을 붙이면 인라인이 붙어요. ID에서. 근데 컴파일하면 컴파일러가 순환 참조를 계산해서 파스 오브젝트가 다시 파스 오브젝트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얘는 인라인을 못 붙여. 붙여서 컴파일하면 에러나. 붙일 수 있는데 컴파일하면 에러나. 이 IDE는 눈에 보이는 참조의 순환만 잡아낼 수 있고요. 컴파일러는 진짜 순환을 잡아내요. 얘는 못 붙여. 마찬가지 이유로 어레이도 어레이를 다시 부르기 때문에 못 붙여. 얘네들은 인라인을 붙일 수 없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제이슨 밸류는 얘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와라락 하고 여기다 카피가 될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와라락 저 코드가 여기다 인라인이 될 거다. 원래 똑같은 코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제이슨 밸류를 뺀 거였는데 그쵸? 이 제이슨 밸류를 뺀 게 다른 언어에서는 부하가 생기지만 얘네들은 안 걸려. 같은 코드가 두 판 나올 거를 인라인 함수로 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언어에서는 인라인 함수를 못 빼죠. 그냥 함수로 뺄 수 있을 뿐이죠. 콜 부하가 없으면서도 리팩토링이 자유롭게 진행이 된다.
그럼 막 시시콜콜하게 빼도 되잖아요. 시시콜콜하게. 뭐 요만큼을 묶어서 또 빼. 인라인 함수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쓰면 이것도 또 인라인 함수로 뺄 수 있는 거죠. 다 빼도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코트린에서는 인라인 함수를 마구마구 쓴다. 성능 코어를 위해서는. 보통 때 제가 3강까지는 안 썼잖아요. 3강까지 안 쓴 이유는 그 정도 일을 할 때 그 정도 부하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세게 걸리지 않아요. 근데 제이슨 파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콜이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코어를 위해서 인라인 쓰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인라인을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데요. 인라인과 람다를 조합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인라인 인자로 넘어간 람다조차도 다 인라인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for-each를 쓰거나 맵을 쓰거나 여러 가지 리스트 컬렉션의 메소드 쓸 때 람다를 많이 받잖아요. 맵 함수로 람다를 받고. 코트린 내부적으로는 컬렉션에 있는 모든 메소드가 전부 다 인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람다가 람다 객체로 해석되지 않고 그 코드가 포문으로 바뀌면서 안에 람다 내용이 그냥 들어와서 코드에 붙어버려요. 나중에 ID에서 리스트에다 for-each 때리고 자바 바이트 코드 디컴파일 해보시면 그냥 포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for-each로 돼 있지 않고 그냥 포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트린에서 인라인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 까지. 과제는 제출도가 너무 적어서 이번 주부터 안 낼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안 냈어요.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제가 이 교환을 올릴 때 과제 한두 개 더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 오던데? 오늘 과제 낼 것도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짰던 파서의 단점은 뭐죠? 객체의 속성 그것도 물론 있죠. 제이슨 밸류에서 너를 커버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우리 제이슨 오브젝트 파서를 보면 제이슨을 돌면서 있는 키가 이 객체의 프로퍼티인지는 확인해 주죠. 근데 제이슨에 만약에 객체의 프로퍼티가 4개인데 제이슨이 3개만 들어왔을 때는 감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프로퍼티 기준으로 도는 게 아니라 제이슨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제이슨에 들어온 키가 프로퍼티에 있는지는 확인해 주지만 프로퍼티에 남은 키가 매칭되지 않았는지는 확인 안 해주잖아요. 뭐 이런 버그, 기능의 부재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2개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데이터 객체를 만들었는데 페이스북 API하고 매핑한 데이터 객체를 만들면 되게 그지 같은 게 페이스북 소셜 API 써보시면 속성이 막 200개, 300개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한 서너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완전 매칭을 하려면 200개, 300개 가진 속성을 가진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야 돼. 미친 짓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제이슨 파서에다 뭘 바라냐면 이거의 반대 상황을 원해. 객체한테 4개의 속성만 있으면 제이슨 전체를 4개 매칭하고 나머지 무시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니즈가 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파서에는 양쪽 다 니즈가 있어. 완전 일치했으면 좋겠고 혹은 객체 쪽에 키가 더 많이 남고 제이슨이 조금만 줬으면 좋겠을 때도 있고 제이슨이 많이 주고 객체 키가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 3가지 니즈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제이슨 파서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거 외에도 뭐 많은 니즈가 있죠. 아까 말했던 제이슨 폴리모피즘. 예를 들면 제이슨 안에 있는 어떤 키가 또 다른 객체인데 이 객체가 A 객체일 수도 있고 B 객체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까봤더니 안에 타이틀하고 컨텐트가 있을 때는 A 객체로 매칭이 돼야 되고 타이틀하고 네임이 있을 때는 B 객체로 매칭돼야 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런 경우에 폴리모피즘을 또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 상속 계열에 있는 애 중에 어떤 자식 객체하고 매칭하는지 다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니즈에는 잭슨이나 이런 애들은 다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거든요. G선이나. 거기에 비하면 이제 되게 단촐한 파서인 거죠. 단촐한 파서인데 아무튼 이게 커스텀 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조하기 나름인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과제로 나갈 내용이었던 건데 저번 주 과제도 그렇게 빡세지 않았는데 제출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역시 오픈형 강의에서 과제를 일일이 체크하고 할 게 아니면 안 내는 게 맞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게요.